어둠이 짙게 들이운 창밖으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 한적한 주택가의 낡은 2층 양옥집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박은혜 여사, 68. 그녀는 소파에 홀로 앉아 의미 없이 채널만 돌리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거대한 구멍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다.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저녁은 드셨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분주하고 짧았다. 은혜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직장 생활과 어린 손주들 육아에 치여 사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괜찮다 되뇌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사무치는 외로움은 뼈마디마디를 시리게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료한 오후를 보내던 중이었다. 며칠 전 동네 노인정에서 열린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서 깔았던 중장년층 익명 채팅 앱 인생은 아름다워가 문득 생각났다. 호기심 반, 외로움 반으로 앱을 열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가을 타나 봐요. 마음이 허전하네요 라는 짧은 글귀와 함께 창밖 풍경 사진을 올렸다. 별 기대는 없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띵동하는 알림 소리가 울렸다. 고독한 여행자라는 낯선 닉네임의 사용자였다. 가을은 원래 그런 계절이지요. 하지만 그 허전함마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힘내세요. 따뜻한 댓글이었다.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지적인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답글을 달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 라고 적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고독한 여행자. 그의 이름은 강태준이라고 했다. 자신은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지금은 해외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며 홀로 지낸다고 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켜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고도 했다. 은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공감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의 안부 인사가 도착했고 때로는 시 한 구절이나 감성을 적시는 좋은 글귀가 함께 배달되었다. 은혜는 태준과의 대화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낙이 되었다. 남편에게서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다정함과 깊은 이해심을 그에게서 느꼈다. 은혜 씨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어쩜 그리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셨는지. 태준의 칭찬은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스며들어 은혜의 자존감을 촉촉하게 적셨다. 그녀는 태준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무뚝뚝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 외로웠던 지난 날들, 아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태준은 언제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은혜는 생각했다. 어쩌면 신께서 내게 마지막 선물을 보내주신 건지도 모른다고. 한 달쯤 지났을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외국이라 은행 업무가 좀 곤란해서요. 혹시 50만 원 정도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갑이랑 서류 가방을 통째로 분실하는 바람에 당장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는데 다음 주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매일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태준의 곤란한 처지를 생각하니 외면할 수 없었다.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 하는 마음과 어려울 때 돕는 것도 인지상정이지 하는 마음이 교차했다. 그녀는 결국 태준이 알려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나니 덜컥 겁이 났지만 태준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역시 은혜 씨는 천사 같은 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정확히 닷새 후 태준은 약속대로 50만 원을 보내왔다. 심지어 작은 성이지만 받아주세요라며 10만 원을 더 얹어 60만 원을 입금했다. 신세를 졌으니 당연한 도리입니다. 은혜 씨 덕분에 급한 불을 잘 껐습니다. 은혜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역시 좋은 사람이었다. 의심했던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졌다. 태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태준을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화면 너머에 그에게 온전히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태준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는 은혜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은혜 씨를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준은 조금 들뜬 목소리로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은혜 씨,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은혜 씨와 함께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전원 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커피 향 가득한 곳에서 함께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면서. 은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상상만으로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태주는 이어 말했다. 거의 다 준비되었는데 마지막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혹시 은혜 씨가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사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은혜 씨 지분으로 돌려드릴 겁니다. 아니, 그 카페는 우리 공동의 것이 되는 거지요.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은혜는 망설이지 않았다. 남편이 남기고 간 예금 통장을 떠올렸다. 어차피 자신에게는 큰 의미 없이 잠자고 있는 돈이었다. 이 돈으로 태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남편도 바라는 일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은혜는 은행으로 달려가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태준에게 돈을 보냈다. 태준은 연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은혜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돈을 받은 후 태준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던 메시지도 간헐적으로 바뀌었고 답장도 느려졌다. 불안해진 은혜가 먼저 연락하면 그는 갑자기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잡혔다. 해외 출장이 길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준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돈을 요구했다. 은혜 씨, 정말 큰일 났어요.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서 지금 당장 이 돈을 막지 못하면 우리 카페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될지 몰라요. 은혜 씨, 나 좀 도와줘요. 이번 한 번만?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었다. 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았다. 태준의 절박한 목소리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은혜는 아들 지훈 몰래 아껴두었던 보험을 해약하고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태준에게 송금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그 무렵부터였을까. 은혜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어졌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다. 간간이 오는 태준의 메시지는 대부분 또 다른 문제 발생과 추가 자금 요구에 대한 암시였다. 세관에 문제가 생겨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했다 등등. 은혜는 이제 더 이상 줄 돈도 없었지만 태준에게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웠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들른 지훈은 은혜의 안색이 이전과 다름을 느꼈다. 부쩍 수척해지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통화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조심스럽고 누군가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은혜는 손사래를 치며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지훈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지훈은 우연히 어머니의 방에서 은행 거래 명세서를 발견했다. 최근 몇 달 사이 큰 금액들이 여러 차례 특정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했다. 총액은 5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 지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돈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훈의 다그침에 은혜는 처음에는 네가 알 것 없다며 완강히 버텼다. 하지만 계속되는 아들의 추궁과 걱정스러운 눈빛에 결국 조금씩 실토하기 시작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사업상 잠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곧 갚기로 했어. 걱정 마라.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직감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그 사람 누군데요? 직접 만나본 적은 있으세요? 혹시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아니에요? 날카로운 아들의 질문에 은혜는 말문이 막혔다. 지훈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 이건 틀림없는 사기였다. 지훈은 그동안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돈이 오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놈 사기꾼이에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그런 놈들한테 당하신 거라고요. 지훈의 격앙된 목소리에 은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데
너는 내 마음을 조금도 몰라. 결국 모자 간에는 큰 다툼이 벌어졌다. 지우는 답답함과 분노에 가슴을 쳤고 은혜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날 이후 지우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은혜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리고 태준에게 더욱더 의지했다. 태준에게 아들과의 다툼을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혜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자식들이란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사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가 함께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태준의 달콤한 위로는 은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태준의 말만을 굳게 믿기로 했다. 이미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절망했다. 어머니는 완전히 그 사기꾼에게 세뇌당한 것 같았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그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개인적인 부탁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는 안타까워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준이 사용한 계좌와 그가 은혜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IP 주소 등에 대한 비공식적인 추적이 시작되었다. 한편 태준은 은혜에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다급했다. 은혜 씨,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이 틀어지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내 전 재산이 걸린 일이에요. 제발 3천만 원만 더. 은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말 단 한 푼의 여유도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까. 하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녀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태준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변했다.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데?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군요. 모든 게 당신 탓이에요.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은혜의 가슴에 꽂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 그를 실망시켰다는 절망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어쩌면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위험한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제 말 똑똑히 들으셔야 해요. 그 자식, 강태준이라는 놈, 전부 가짜예요. 지훈은 떨리는 어머니의 손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쥐어주었다. 화면에는 태준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그 인자해 보이는 남성의 얼굴이 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었다. 그는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둔 은퇴한 대학 교수였다. 태준이 보냈던 감미로운 시와 감성적인 글귀들은 모두 인터넷 블로그나 유명 작가의 책에서 그대로 베껴온 것들이었다. 그가 사용했던 계좌는 이미 여러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 통장이었고 IP 주소는 국내의 한 PC방으로 추정되었다. 해외에 있다는 그의 말은 처음부터 전부 거짓이었다. 은혜는 화면 속의 글자들을 읽고 또 읽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태준이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농락당했는지 깨달았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혜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린했다.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 평생을 아끼고 모았던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었다.
지훈은 죄책감과 안타까움 속에서 묵묵히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태준을 잡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컸고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이야기도 들려왔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너무나 무책임하게 들렸다. 하지만 시간은 은혜의 상처 위에 아주 더디게 남아 세사를 돋게 했다. 지훈의 간곡한 설득으로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도 떼지 못했지만 상담사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거짓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강태준은 몇 달 후 다른 로맨스 스캠 사건으로 잠적하려다 결국 경찰에 검거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빼돌린 돈을 대부분 탕진한 후였고 은혜가 잃어버린 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은혜는 의외로 담담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또 동시에 아주 작은 무언가를 되찾았다는 역설적인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은혜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살지는 않았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가족들과의 대화가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동네 노인정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시간에 이제는 강사 보조로 참여하여 자신과 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일에도 작은 보람을 느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은혜는 지훈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곱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지훈의 물음에 은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는 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이의 달콤한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온라인 세상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인간적인 연결에 대한 희망까지 놓아버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에 물을 주었다. 지난 겨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지훈이 말없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화분이었지만 어느새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은혜는 가만히 그 여린 잎을 쓰다듬었다.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